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임승수의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입니다. 이 책은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어려운 원서인 자본론을 쉽게 설명한 해설서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본론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본주의의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는 생산 관계를 통해 자본주의를 규정합니다. 그 생산 관계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노동자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본가에게 팔고 자본가는 그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관계인 것이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시대이죠. 봉건 시대만 보아도 농노들은 영주로부터 많은 착취를 당했잖아요.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무보수로 영주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으니 3일 일하는 시간을 영주에게 착취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착취를 하거나 월급을 꿀꺽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여나 있다면 그 사장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겠죠. 그러니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 비교한다면 착취가 없는 좋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여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도 빈부격차는 점차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착취가 없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도 버젓이 착취가 자행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 보이지 않게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착취가 일어나길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착취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어디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착취의 근원지는 노동자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하지만 8시간이 아닌 3시간 일한 만큼의 임금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5시간의 노동시간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즉, 이 말은 노동자는 자신이 투하한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일한 만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보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보이지 않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 중 정작 필요 노동은 3시간일 뿐 나머지 5시간인 잉여 노동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주를 위해 일주일에 3일을 일했던 농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잉여 노동 시간이 커짐에 따라 자본가 자신들이 얻어가는 이윤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산업시대 초기만 보아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었죠. 정작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필요 노동 시간만큼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에서도 노동자들은 필요 노동 시간 이상으로 야근을 불사합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어떻게 사장이 손도 안 대고 직원들의 노동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냐고요? 그 방법은 바로 성과 급제에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갖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모든 직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수 사원이 되고자 알아서 노동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알아서 야근을 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이윤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증가가 자본가의 잉여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발달에 따른 잉여 가치의 증가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새로운 기계와 신기술을 도입한 결과 빵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하루 8시간을 똑같이 일을 했어도 기계 덕택에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은 생산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조금은 늘었다 한들 이전과는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죠. 결국 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인 잉여 가치의 창출을 만들므로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쪽으로 유리하게 만듭니다. 즉, 빵을 만드는 기계와 같은 불변자본 비율이 노동자의 필요 노동인 가변자본 비율보다 높은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과 사이에 신기술 도입을 보편화시키므로 기계가 많은 노동자들을 대신하게 될 것인데, 이로써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산업 예비군들을 증가시키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본가는 이윤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고, 여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해 상품 생산량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가 개개인의 단독 결정으로 적절한 생산량을 넘어선 과잉 생산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생산의 무정부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 예비군들의 떨어지는 구매력은 넘쳐나는 상품을 상쇄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고에는 분명 재고는 많은데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산업 예비군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공황 상태입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끝이 파산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같은 사태를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경제가 필요하다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하여 무정부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층을 뒤엎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주장합니다. 결국 마르크스의 견해는 자본가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인간이란 이기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는 공동사회였고, 태어난 신생아만 보더라도 이기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가 어느덧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만들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즉, 사회 구조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론의 대략적인 흐름만을 언급했고, 수식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의 수준이 여기까지인 것이죠.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마르크스를 반박하는 책을 서평해 볼까도 합니다.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